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찾는 온고지신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과 권력자들이 존재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그 경계가 유난히 희미했던 사람입니다. 왕조를 구한 영웅에서 황실을 위협하는 반역자로 한편의 비극 같은 삶을 살았던 군주. 바로 한나라의 제후왕, 양효왕 유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 양효왕세가를 통해 공적과 야망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남자의 흥망성쇠와 그 안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양효왕 유무는 한나라 초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자 비극적 서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한 제국이 채택했던 군국제, 즉 중앙의 직할령인 군현과 황족 제후들이 다스리는 본국이 함께 존재하던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유무의 비극은 개인의 야망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두태우의 맹목적인 편애, 복잡하게 얽힌 황실 정치, 그리고 제후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5초7국의 난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에서 왕조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위대한 공적이 그의 오만을 키우고 감히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효왕세가는 한 제후왕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정점과 그 명확한 한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효왕 유무의 삶은 시작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는 한나라 5대 황제인 문제와 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고 훗날 황제가 되는 경제의 유일한 친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어머니 두왕후의 절대적인 편이었습니다. 두왕후는 두 아들 중 유독 막내 아들 유무를 총애했고 이 맹목적인 사랑은 그의 전 생애와 당대 정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특별한 지위는 그가 받은 봉토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처음 대왕, 회양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한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양나라의 왕이 됩니다. 당시 명신이었던 가인은 강력한 동쪽 제후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양나라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문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가장 믿는 동생 유무를 그곳에 봉한 것입니다. 40여 개가 넘는 성을 관할하는 양나라는 처음부터 제국의 동쪽을 수호하는 방패이자 황제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혈통과 어머니의 비호,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까지 차지한 배경은 유무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제후왕의 분수를 넘어서는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동생으로 태어나 최고 요충지의 왕이 되며 탄탄대로를 걷던 청년기. 기원전 154년 5초7국의 난을 막아내며 왕조의 영웅으로 떠오른 절정기. 그러나 곧이어 형인 황제에게서 후계자 약속을 받아내며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야망에 걸림돌이 되는 대신들을 암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실패와 형의 냉대 속에서 깊은 시리에 빠져 병사하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을 뒤흔든 사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원전 154년 오왕 유비를 필두로 한 7제후국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5초7국의 난은 한 왕조의 존립을 뒤흔든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수도 장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양나라가 반란군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조정의 총사령관이었던 주하부는 반란군의 보급로를 끊는 대전략을 선택하고 양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거부합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유무는 수도, 수양성을 거점으로 결사항전을 벌였고 한한국과 같은 유능한 장수들을 기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 마침내 반란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나라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반란군 주력 부대의 서진이 막혔고 조정은 전세를 역전시킬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란 진압 후 양나라가 죽이거나 사로잡은 반란군의 수가
조정의 군대와 맞먹을 정도였다는 기록은 그의 공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유무에게 막대한 명성과 부, 그리고 황제의 무한한 신임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원을 거부했던 주하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깊어졌고, 무엇보다 내가 이 왕조를 구했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그의 내면에서 위험한 생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순히 황제를 보필하는 제후가 아니라 왕조의 실질적인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오만함이 훗날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치명적인 야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5초 7국에 난 이후 양효왕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본국인 양나라는 제국의 모든 제후국 중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수도 수양성과 궁궐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고, 부고에 쌓아둔 재물과 병기고에 비축한 무기는 황실의 것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천하의 인재들을 자신의 휘하로 끌어모았다는 점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 취양, 그 이름만으로도 천하를 움직이던 협객극맹과 같은 인물들까지 모두 양나라로 모여들었죠. 이로 인해 양나라는 사실상의 제2의 수도 역할을 하며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앙조정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양효왕의 사례는 당시 한나라가 채택했던 군국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군국제는 변방을 방어하고 다른 제후들을 감시하기 위해 강력한 제후왕의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무의 경우처럼 한 제후왕에게 과도한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힘이 집중될 경우 그 존재 자체가 중앙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안정을 위해 만든 장치가 오히려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성해진 양효왕의 존재는 훗날 그의 조카인 한무제가 추울령과 같은 정책으로 제후왕들의 힘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직 황태자를 책봉하지 않았던 경제는 동생 유무와 함께한 연회에서 술기운에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황위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공식적인 포고는 아니었지만 이 말은 유무와 두태우의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닌 동생이 제위를 잇는 황태제 제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죠. 이 약속은 잠자고 있던 유무의 야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경제가 전통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자 유무와 두태우는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의 배신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정은 전통적인 부자 상속을 지지하는 세력과 황태제 제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입니다. 이후 황태자가 폐위되자 두태우는 다시 한번 유무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이때 원로 대신 원앙을 비롯한 조정의 중신들은 부자 상속이라는 종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신하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낀 유무는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양나라에서 자객들을 수도 장안으로 파견합니다. 자객들은 원앙을 비롯한 10여 명의 조정 대신들을 차례로 암살했습니다. 이는 유무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을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이라는 국가적 범죄로 격상시켰습니다.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는 행위는 황제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반역행위나 다름없었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형제 간의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무는 더 이상 왕조의 든든한 기둥이 아니라 황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경제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수사망은 이내 양나라를 향했습니다. 유무는 처음에는 범인들을 자신의 궁에 숨겨주며 저항했지만 결국 그들을 자살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두태후와 누이의 중재를 통해 간신히 사면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몰래 궁궐에 잠입하여 등에 도끼를 짊어지고 형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형식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형제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경제는 유무를 이전처럼 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마지막 간청마저 거절당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진 채 양나라로 돌아갔고 정치적 실패와 형의 냉대에 대한 상실감을 이기지 못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두태우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식음을 전폐하며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황제가 기어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어머니의 비통함이 극에 달하자 경제는 그녀를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유무가 남긴 강력한 양나라를 5개의 작은 제후국으로 분할하여 유무의 아들 5명을 모두 왕으로 봉해준 것입니다. 이 조치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위협이었던 거대 제후국 양나라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무의 죽음과 어머니의 슬픔이 그가 평생 구현했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양효왕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시대는 풍부한 문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양효왕의 문객이었던 취향이 옥중에서 올린 상소문, 옥중상양왕서는 수많은 고사성어의 보고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사성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주암투입니다. 밝은 구슬을 어둠 속에 던진다는 뜻으로 뛰어난 인재가 어리석은 군주를 만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황을 비유합니다. 둘째, 경계여고입니다. 술에 덮개를 기울이니 옛 친구 같다는 뜻으로 처음 만났으나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고 친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 백두여신이 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도록 사귀어도 새 사람 같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나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서먹서먹한 관계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여교사칠은 아교와 오칠 같다는 뜻으로 관계가 매우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들의 출처가 된 취향의 옥중 상소는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고사와 탁월한 비유를 통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 특히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죠. 명주암투라는 비유를 통해 그는 자신을 밝은 구슬에 모함에 눈이 먼 양효왕을 어둠 속에 구슬을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에 빗대어 왕의 판단력을 정중하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계여고와 백두여신을 인용하며 인간관계의 본질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모함한 간신들의 간악함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충성심을 알아주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자객을 동원해 해결하려 했던 양효왕과 달리 취향은 이성과 논리, 역사적 교훈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사마천이 이 상소문 전문을 사기에 수록한 것은 양효왕이 훌륭한 군주가 되는 지혜를 바로 곁에 두고도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학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주요 인물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 그리고 편의 말미에 자신의 논평인 태사공화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마천의 시선으로 본 주요 인물들은 이러합니다. 먼저 양효왕 유무는 전형적인 비극적 영웅입니다. 왕조를 구할 만큼 뛰어난 재능과 충성심을 가졌으나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는 야망이라는 단 하나의 결함 때문에 파멸에 이르렀죠. 한경제는 가족 간의 애정과 군주의 책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는 결국 가족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냉철한 군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태우는 이 비극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유무의 야망이 자라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사마천은 양효왕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째, 오만의 위험성입니다. 위대한 공적이 교만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공이 항상 덕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경고합니다. 둘째, 예법의 중요성입니다. 황제와 신하, 형과 동생 사이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위계 질서가 있으며, 법과 제도는 개인의 감정이나 공적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셋째, 편애에 대한 경계입니다. 통치자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사마천은 양효왕의 사례를 통해 당시 한무제가 펼치던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성해진 제후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후 세력의 억제가 필수적이라는 당대의 정치 담론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효왕 유무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전기를 넘어 여러 층위에서 해석될 수 있는 정교한 서사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극적인 비극이자 한 나라 초기 군국제가 가진 결함에 대한 냉철한 정치 분석이며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 언어적 지혜의 원천이고 인간의 야망과 제도적 질서 사이의 영원한 갈등에 대한 심오한 성찰입니다. 양효왕 유무의 흥망성쇠는 위대한 공적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예법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권력의 부식효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양효왕 세가를 통해 우리는 권력을 가진 모든 이에게 공적이 오만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바로 파멸의 시작임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우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양효왕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찾는 온고지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